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동생의 유골함을 묻고 온 날 전과자 시숙의 재혼 잔치상을 차려야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묵묵히 잔치 음식을 만들다 결국 밥상을 엎어버렸다는데요. 그날의 주방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기막힌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오후 2시, 성북동 시댁의 넓은 주방엔 유난히도 환한 볕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눈이 부실 정도로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선 채 커다란 양은 냄비 앞에 화석처럼 뻣뻣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제 몸엔 아직 까끌까끌하고 새까만 장례식장 상복 치마가 그대로 입혀져 있었어요. 미처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었거든요. 저는 펑퍼짐한 상복 치마에 허리단을 둘둘 말아 허리춤에 억지로 우겨넣고는 맨손으로 냄비 안의 생고기를 거칠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고추장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올라 검은 상복 소매를 붉고 흉하게 물들였습니다. 굵은 뼈가 고스란히 붙어있는 두꺼운 소갈비. 저는 그 차갑고 묵직한 핏덩어리들을 맨손으로 지디기고 또 지디겼죠. 주방 한쪽에는 뜨담한 하얀 소금 포대와 설탕 봉지가 터져 있었고 싱크대 바닥은 온통 쏟아진 가루로 서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밑이 엉망으로 끈적거리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질긴 고기결 사이사이에 붉은 양념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악착같이 소나귀에 힘을 줬습니다. 살점이 찢어질 듯 주무르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주방에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은채야! 벌컥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제 등 뒤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고기는 그 영산한으로 제일 좋은 놈만 골라 끊어왔으니 아주 야들야들하게 재워야 한다. 알지? 우리 큰애 태영이가 워낙 눈이 높고 깐깐하잖니. 대충 묻혀내면 그 부잣집 새 안사돈한테 단박에 욕먹어. 솜씨 좋은 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을 내봐라. 안방 문틈 사이로는 연신 간드러진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입을 연옥색 모시 한복을 이리저리 대보며 거울 앞에서 한껏 흥에 겨워 춤추듯 서 있었죠. 사각거리는 비싼 한복 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주방에 있는 제 귓가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핏물 밴 입술꼬리만 미세하게 당겨 소리 없는 웃음을 뱉어냈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만큼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 가장 깊은 바닥에서부터 시퍼렇게 날이 선 냉소가 꾸역꾸역 목구멍을 타고 밀려 올라올 뿐이었죠. 그래, 기가 막히게 맛을 내줄게. 아주 야들야들하게 씹어넘기게 해줄게.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리며 까놓은 마늘다발을 도마 위에 쓸어 올리고는 칼자루 끝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 퍽, 퍽. 마늘이 지디겨지며 독하고 매운 향이 눈을 찌를 듯 확 끼쳐 올라왔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한겨울 깨진 얼음물에 머리를 처박은 것처럼 지독할 정도로 선명하고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더니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주방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 도현 씨였어요. 가쁜 숨을 헐떡이며 주방에 들어선 남편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핏빛 양념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제 뒷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붉게 핏발이 선 남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죠. 남편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곁으로 다가오더니 뻘건 양념이 덕지덕지 묻은 제 손목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은채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당장이라도 짐승처럼 울부짖을 듯 목이 꽉 메어 엉망으로 갈라진 음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서 억지로 피 묻은 고기를 빼앗아 냄비에 던져 넣더니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애원하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거 다 놔두고 당장 나가.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제발 방에 들어가 있어. 제발.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붉은 손등위로 뚝뚝 떨어져 번졌습니다. 남편의 억센 두 팔이 사시나무처럼 잘게 떨리고 있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하지만 저는 저를 꽉 쥐고 있는 그 애처롭고 절망적인 손길을 천천히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앞치마에 대충 손을 문질러 닦으며 눈물이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 제 입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도저히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기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내가 해야 돼. 저는 다시 커다란 양은 냄비 앞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핏물과 검붉은 양념이 소름 끼치게 뒤엉켜 질척이는 고기 덩어리들을 내려다보며 짐짓 다정한 말투로 또박또박 내뱉었죠. 그래야 저 인간들이 오늘 이 고기를 아주 맛있게 처먹고 단번에 목이 막혀버리지 않겠어? 안방에선 여전히 시어머니의 경쾌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소매를 한 번 더 걷어붙이고 붉은 양념 속으로 다시 맨손을 푹 찔러 넣었습니다. 베란다 구석, 가방 안에 비스듬히 눕혀진 영정사진 속 얼굴이 묵묵히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몇 시간 뒤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지고 축하주가 도는 그 순간, 그 인간들의 오만한 세상이 어떻게 갈갈이 찢겨나갈지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부터 드릴게요.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펜을 들었다 놨다 수백 번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성북동에 살고 있는 39 고은채라고 합니다. 한때는 사내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로 결심한 건 제 아픈 손가락 같았던 동생 윤재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남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아득한 옛날 이야기부터 천천히 꺼내볼까 해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아주 어릴 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서울의 어느 낡은 반지하 방이 떠오릅니다. 저희 집은 늘 눅눅한 곰팡내와 서늘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마도로 쓰였던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칠까 말까 할 정도로 늘 먼 바다에 나가 계셨고 엄마는 저희 남매를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셨죠. 자연스럽게 윤재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컸던 여름밤이었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챙겨오신 쉰내나는 찬밥을 대충 끓여서 윤재와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았습니다. 제 동생 윤재는 참 맑고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밖에서 쏘다니며 말썽을 피우는 일도 없었고 늘 구석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미술에 꽤 소질이 있었거든요. 낡은 몽당연필 하나만 쥐어주면 좁은 반지하 방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도화지가 되곤 했죠. 저는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 꼭 윤재를 좋은 미대에 보내주겠다고, 훌륭한 화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늘 저희 남매의 꿈보다 한 발 앞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재수 끝에 대학에 합격하고 방송인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였어요. 기쁨도 잠시, 우편함에 꽂힌 등록금 지로 용지를 확인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숫자가 적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죠. 며칠 밤낮을 울며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찰나였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윤재가 제 책상 서랍에서 그 지로 용지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종이를 들고 서 있던 동생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윤재는 멍하니 숫자를 들여다보더니 종이를 내려놓고는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씩 웃어 보이더군요. 누나, 걱정 마. 난 가만 보니까 진짜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림 같은 거 그려봤자 밥이나 굶기 딱 좋지 뭐. 누나가 우리 집 기둥이잖아. 누나, 대학 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윤재는 다음 날부터 스케치북을 모조리 분리수거장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원양어선 하역장 인부로 들어갔어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야 할 아이가 자기 몸집만한 냉동 참치와 소금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밤낮 없이 굴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동생의 작업복은 늘 소금에 절여져 뻣뻣했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저는 잠든 동생의 거칠어진 손을 부여잡고 밤마다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다들 그런 사람 하나쯤 있으시죠?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제겐 윤재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듬직한 가장이자 제 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꺾어버린 제 인생의 은인이었죠. 저는 동생이 흘린 피땀을 딛고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가 되었고 윤재에게 지은 빚을 갚기 위해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운명은 저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에 모은 돈으로 윤재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윤재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그때 동생의 나이가 고작 29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윤재는 단돈 100만 원만 쥐고 무작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나,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 빚을 감당 못해. 거기 가면 막노동을 해도 한국보다는 벌이가 낫대.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올 테니까 엄마 잘 부탁해. 출국장으로 향하던 동생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찜통 같은 불볕더위 속에서 윤재는 낯선 언어와 텃세에 부딪히며 바닥부터 다시 기어올랐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내색 한 번 안 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현지 공사장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다고 하더군요. 하늘도 그 지독한 성실함에 감동했던 걸까요? 윤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유통업에 뛰어들어 기적처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간 동생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몇 년 뒤 제가 스피치 학원을 처음 차릴 때 첫 보증금을 턱하니 내준 사람도 바로 윤재였어요.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보며 혼자 피땀 흘렸을 동생 생각에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윤재는 제게 그런 존재였어요. 제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 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도현 씨는 묵묵하고 성실한 연구원이었어요. 화려한 말주변은 없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배려가 배어있는 사람이었죠. 감정 표현이 워낙 없어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퇴근하면 항상 자기 서재 책상 연필꽂이에 꽂힌 모나미 볼펜 세 자루의 머리를 똑바로 정렬해두는 그 강박적일 만큼 반듯하고 예측 가능한 점이 오히려 제게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얻은 대가로 저는 상상도 못할 지옥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댁, 정확히는
시어머니 임명자 여사와의 만남이었죠. 3년 전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희 부모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시어머니는 등장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난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부채를 살랑거리며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큰아들 태영이가 지금 강남에서 아주 큰 IT 사업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큰 인물들은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쓰지 않습니까? 말투부터가 상대를 깔아뭉개려는 묘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IT 사업이라는 게 결국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였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설교는 코스 요리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연구원이라 융통성이 없지만 태영이는 머리 회전이 기가 막혀서 곧 수백억대 자산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차피 예단이니 혼수니 거칠해하면서 돈 낭비할 바엔 우리 큰아들 사업에 자금 융통 좀 해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한 식구 될 텐데 형님이 성공해야 동생도 덩달아 덕을 보지 않겠어요? 순간 식사 자리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 평생에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현금을 요구받는 일은 상상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당황해서 헛기침만 연신 내뱉으셨고 엄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덜덜 떠셨습니다. 저 역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도현 씨가 밥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들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했죠.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깊은 분노가 끓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무서웠는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흠칫 놀라 입을 다물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시 실언을 하셨습니다. 예단은 처음 약속드린 대로 전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 사업 이야기는 2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단호한 태도 덕분에 상견례는 어찌어찌 마무리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사람의 부재, 그를 맹목적으로 감싸며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가족을 향해 혐오스러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던 남편. 이 불길함의 정체는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태영 씨가 뒤에서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시어머니가 장남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탐욕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장남 집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도현 씨와 저는 대출을 껴서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로 얻어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도현 씨는 연구소 일로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저도 학원 수업을 늘려가며 어떻게든 빚을 빨리 갚으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쳤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는 법은 당연히 없었죠. 양손 무겁게 반찬을 해오시느냐고요? 천만에요. 언제나 시어머니의 손에는 납부 기한이 한참 지난 공과금 고지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독촉장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찌개를 끓여 막 남편과 저녁을 먹으려던 참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늙은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노.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레퍼토리였으니까요. 이번엔 또 얼마예요, 어머니? 형이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이러시는데요? 사고는 무슨 사고? 너희 형이 이번에 중국 쪽에 서버를 두는 큰 사업을 물었는데 현금이 조금 모자라서 캐피탈에서 급전을 끌었은 모양이더라. 이자가 며칠 밀렸더니 아주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들어. 네가 5천만 원만 먼저 막아줘라. 네 형 사업 터지면 그 돈 이자 쳐서 10배로 갚아줄 거다.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 둘째 아들 내외에게 큰아들 사채이자 5천만 원을 막아달라니요.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형이 사업을 하든 사기를 치든 저랑 은채는 상관 안 할 테니까 2번 다시 돈 이야기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가뜩이나 은채 임신 준비하느라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자꾸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핏줄이 죽게 생겼는데 피도 안 섞인 마누라 핑계대면서 모른 척을 해? 은채, 너도 똑똑히 들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기둥인 장남을 떠받들어야지. 어디 서방 뒤에 숨어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어? 당장 학원 보증금이라도 빼서 가져와.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확 죽어버릴 테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아니 제 동생 윤재가 자카르타에서 소금물 먹어가며 대준 학원 보증금을 내놓으란 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우리 은채 입에 올리고 학원 운운하시면 저 진짜 어머니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다. 2번 말 안 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현관 밖에서 한참 악을 쓰다 돌아갔죠.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안아주었지만 남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은채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그 갈라진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자기 가죽의 바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행여나 그 오물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묻을까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처가에 헌신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도연 씨를 보며 이 끔찍한 시댁의 굴레에서 남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위태롭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윤재는 사업이 제법 자리를 잡았고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들어오곤 했어요. 윤재가 올 때마다 저희 집은 모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윤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에요. 동생은 누나가 시댁에서 행여나 무시라도 당할까봐 한국에 올 때면 늘 보란듯이 최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서 시댁 마당에 대놓고 인사를 가곤 했습니다. 트렁크에는 명품 스카프며 최고급 한우 세트를 꽉꽉 채워서요. 그날도 윤재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몰고 시댁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재가 가져온 비싼 선물들을 보며 입이 귀에 걸렸죠. 아이고, 사돈 총각,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우리 은채가 복이 참 많아. 이렇게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남동생을 뒀으니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어. 시어머니의 눈은 윤재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의 끝이 향한 곳은 윤재가 가진 돈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윤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돈 어르신, 저희 누나가 어디 가서 꿀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번 돈
다 우리 누나 뒷배하려고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 서운하게 하시면 저 자카르타에서 당장 날아옵니다.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었지만 뼛속 깊은 진심이 담긴 뼈 있는 한마디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허허 웃어 넘겼지만 윤재의 외제차를 쓰다듬는 그 탐욕스러운 손길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재가 렌트한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동생이 불쑥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 나 인도네시아에 신탁 자산 하나 묶어놨어. 누나 명의로. 뭐? 미쳤어, 고윤재? 네가 번 돈을 왜 내 명의로 해? 윤재는 정면을 주시하며 민망한 듯 자기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당황하면 나오는 윤재의 오랜 버릇이었어요. 그냥 보험 같은 거야. 자카르타 바닥이 워낙 거칠어야지.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돈은 오롯이 누나 거야. 매형도 모르게 누나 단독으로 묶어둔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누나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 매형 집안 내가 볼 땐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누나가 뭐라도 쥐고 있어야 무시 안 당해. 저는 봉투로 동생의 어깨를 찰싹 때리며 화를 냈지만 두 눈에는 주책 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동생 윤재는 겉으로는 거칠고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이토록 여리고 깊은 아이였어요. 누나가 험한 시댁에서 치일까봐 만에 하나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누나가 기댈 수 있는 경제적 방어막을 겹겹이 쳐두고 떠나려는 동생. 그 신탁 서류가 훗날 동생이 저에게 남긴 피 묻은 유언장이 될 줄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숙을 향한 제 처절한 복수의 밑거름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이토록 고요한 법이죠. 일상은 너무나 평온했고 윤재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게 윤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알았다면 저는 결코 그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공항 바닥에 뒹굴면서라도 윤재의 그 넓은 등을 꽉 끌어안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윤재가 자카르타로 돌아가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첫째 아이의 배를 토닥이며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새로 산 베네 저고리를 곱게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밤 9시 뉴스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의 소음 같았어요. 그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인 사업가 고모 씨가 오늘 새벽 이권 다툼을 벌이던 현지 조직폭력배 세력에게 피습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던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의 굳은 표정 너머로 띄워진 자료 화면 속 폴리스 라인이 쳐진 낯익은 창고 건물. 그리고 화면 하단에 무미건조하게 흐르던 하얀색 자막. 한국인 사업가 고모 씨, 36세. 피습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손에 쥐고 있던 베네 저고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귓가에서 수천 마리의 매미가 한꺼번에 우는 것처럼 삐 하는 이명이 울려 퍼졌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자카르타에 성이 고 씨인 36살 한국인 사업가가 어디 우리 윤재 하나뿐이겠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채 구급차로 실려나가는 피해자의 축 늘어진 손. 그 거칠고 투박한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시계는 제가 아나운서 첫 월급을 타고 윤재에게 사주었던, 동생이 목숨처럼 아끼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이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더니 뱃속에서부터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하혈이 시작된 거였죠.
비명소리에 놀라 깬 첫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누르고 뛰어들어온 남편이 피를 흘리는 저를 안아들고 울부짖던 소리.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마지막 화편입니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링거를 꽂은 채 미친 사람처럼 침대에서 내려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남편은 온몸으로 저를 꽉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은채야, 안 돼. 너 지금 움직이면 둘째 유산해. 제발 진정해. 비켜! 우리 윤재, 불쌍한 윤재 혼자 있단 말이야. 내가 가야 돼. 당장 보내줘. 하지만 저는 온몸이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침대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도현 씨가 하얗게 질린 굳은 얼굴로 제 두 손을 꽉 쥐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무조건 여기 있어. 윤재는, 당신 동생은 내가 데려올게. 내 목숨 걸고서라도 한국 땅으로 데려올 테니까 넌 제발 뱃속의 아이만 생각해. 그 길로 남편은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친정 아빠도 모시고 갔죠. 그 지옥 같은 불볕 더위 속에서 남편은 말도 통하지 않는 현지 경찰서와 영사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현지 족폭들과의 끔찍한 실랑이, 복잡한 시신 인도 절차, 부검 문제까지. 남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인의 손을 꽉 잡은 채 그 끔찍한 과정을 전부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며칠 뒤 윤재가 한 줌의 하얀 재가 되어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까칠하게 수염이 덮인 남편이 가슴에 윤재의 유골함을 소중히 품은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피를 토하듯 울었습니다. 평생 누나의 그림자를 자처했던 그 착하고 불쌍한 내 동생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차려진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온 윤재네 회사 직원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죠. 낯선 이방인들은 윤재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서툰 한국말로 사장님 좋은 사람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를 반복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윤재가 얼마나 악착같이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그곳에서 살아왔는지 증명하듯 조문객의 발길이 밤새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처절한 슬픔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숙, 태영 씨였죠. 장례 둘째 날 오후, 한껏 고상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시숙이 느릿느릿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유일한 핏줄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은 일에 불려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였죠. 시숙은 영정사진 앞에서 대충 고개만 까딱하더니 곧장 식당 쪽으로 가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상갓집 육개장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수육은 다 식어 빠졌고. 거참,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죽은 놈 복을 산 사람이 나눠받는 게 음덕이야. 산 사람은 든든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도박으로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전과자다운 참으로 수준 낮은 투정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친정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셨지만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지디기며 참아야 했어요.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당장이라도 형의 멱살을 잡으려 다가가는 것을 제가 간신히 옷자락을 쥐어 말렸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우리 불쌍한 윤재가 가는 길이 너무 시끄럽고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진짜 만행은 그깟 저열한 반찬 투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식장이 잠시 고요해진 틈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의금 명부를 정리하기 위해 방명록이 있는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일손이 부족해 접수대를 계속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라도 방명록을 적지 못하고 가신 분들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평소 자전거 출퇴근용으로 쓰던 작은 바디캠을 접수대 화분 사이에 블랙박스 대용으로 설치해 두었었죠. 잠시 후 텅 빈 복도 의자에 멍하니 기대어 있던 제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쥔 남편의 손등에는 핏대가 터질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채야. 남편의 목소리는 녹슨 새소리처럼 기괴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봐.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이 덜덜 떨며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바디캠이 녹화한 접수대 주변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불과 두어 시간 전. 텅 빈 접수대에 슬그머니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임명자 여사였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도둑고양이처럼 주변을 힐끔힐끔 살피더니 방명록 아래 부조함을 열고 수북하게 쌓여있던 부의금 봉투 무더기로 스르륵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봉투의 두께를 하나하나 찔러보기 시작했죠. 윤재의 인도네시아 파트너들이 조의를 표하며 놓고 간 두툼하고 무거운 봉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그 두꺼운 봉투 대여섯 개를 골라내어 자신의 큼지막한 명품 가방 속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여유롭게 접수대를 빠져나갔죠. 화면 속 그 끔찍하고 파렴치한 손놀림을 보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건 우리 윤재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타국의 차가운 바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가엾은 내 핏줄 마지막 가는 길에 놓인 피눈물 젖은 돈이었어요. 그걸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그 악마, 쓰레기, 짐승 같은 인간이 훔쳐간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억울함에 슬픔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정말로 눈물조차 안 나더군요.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면서 그 안으로 시베리아 벌판 같은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기분이 들죠. 짐승처럼 울부짖던 제 안의 슬픔은 그 영상을 본 순간 아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서슬퍼런 살기와 극단적인 이성이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앓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를 도둑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들의 처참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저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천천히 덮으며 아주 차분하게 조금의 떨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놔둬. 윤재 장례식에서까지 더러운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장례부터 무사히 끝내자. 남편은 흠칫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경찰을 불러 절도죄로 몇 푼 벌금을 물게 하는 것 따위로는 심장 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끔찍한 분노를 티끌만큼도 식힐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훨씬 더 철저하고 영원한 파멸을 원했습니다. 사흘 뒤 윤재의 사무제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원망스럽게도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화창하고 눈이 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례 기간 동안 시댁에 맡겨두었던 첫째 아이를 데리러 성북동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까끌까끌한 상복도 미처 벗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집 안에는 경쾌한 음악이 콧노래처럼 흐르고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달한 고기 양념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하게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거대한 잔치상이 차려지고 있었죠. 넋이 나간 제 앞으로 최고급 모시 한복을 쫙 빼입은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제 동생의 피 묻은 부의금을 훔쳐 넣었던 바로 그 명품 가방이 거실 소파 위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죠. 어머, 은채 왔니? 마침 잘 왔다. 얼른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내가 고기 좀 재워두려고 했는데 네가 손맛이 좋잖니. 야들야들하게 잘 좀 무쳐내봐라. 어머니, 진짜 정신 나가셨어요? 오늘 윤재 사무제 치르고 온 날입니다. 주방 꼴이 이게 다 뭡니까? 남편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눈을 끔뻑거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오늘 우리 태영이 예비 처가 식구들 오기로 한 날이잖니. 그 집이 강남 유지 집안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25살짜리 누뚱이 외동딸을 우리 태영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꼬셔왔어. 오늘 식사 대접 잘해서 눈도장 확실히 찍어야 돼. 어머니, 진짜 인간이길 포기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은채 동생 부조금 훔쳐간 거 저희 다 봤어요. 감옥에 처박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뱀처럼 웃으며 기가 막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 돈 내가 좀 챙겼다. 없는 집안 딸내미 거둬서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그 정도 보은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은채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 돈 보태서 우리 태영이 신혼집 전세자금 좀 쏘아줬다. 그러니까 우거지상 하지 말고 웃는 낯으로 잔치상 예쁘게 차려내. 알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연민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 것은요. 죽은 동생의 피 묻은 돈을 훔쳐 전과자 장남의 재혼 전세금으로 바치고 상복 입은 며느리에게 콧노래를 부르며 잔치상을 차리라는 악마. 이것들은 진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채야, 나가자. 당장 나가.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며 제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기가 가신 입술을 천천히 위로 당겨 아주 기괴하고 서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내가 할게요. 저는 앞치마를 집어들고 뚜벅뚜벅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봄꽃이 흩날리고 주방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상복 치마를 걷어붙인 채 커다란 양은 냄비에 담긴 시뻘건 생고기 위로 맨손을 푹 찔러 넣었습니다. 고기를 거칠게 주무르며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이성적이고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붉은 양념에 절여질 무렵 저는 앞치마에 대충 핏물을 닦아내고는 손을 씻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몰래 남편이 평소 쓰던 서재방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들어갔죠. 남편 도현 씨는 꼼꼼한 연구원답게 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이 언제든 또다시 큰 사고를 칠 것을 대비해 형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을 남몰래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죠. 서랍 깊숙한 곳, 잠금장치가 달린 검은색 서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528. 도현 씨가 늘 강박적으로 맞추던 제 생일이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서류첩이 열리자 그 안에는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시숙의 불법 도박 계장 및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인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붉은 도장이 찍힌 법정 판결문 원본. 그리고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시숙의 전처가 위암 투병 중일 때 유흥업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우며 이혼을 강요했던 가사조사관의 끔찍한 실사 보고서. 마지막으로 최근 또다시 터진 사기 혐의에 대해 며칠 전 발부된 구속영장 사본까지. 빳빳한 종이를 훑어내려가는 제 손끝이 짜릿하게 떨렸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면 밖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저 노인네와 사기꾼 시숙의 오만한 세상을 단번에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강남 유지라던 새로운 사돈댁이 이 추악한 전과 기록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저 화려한 잔치판이 어떻게 피범벅이 될지는 불보듯 뻔했죠. 저는 두툼한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챙겨 반으로 접은 뒤 서류 봉투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한바탕 소란스러운 인사가 오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아가도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들 들어오세요. 어서. 시어머니 임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이상 높아져 있었고 그 안에는 콧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재력가라는 예비 사돈댁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참으로 노골적이고 천박한 환영 인사였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아주 고풍스럽고 좋네요. 태형군이 평소에 어머님 칭찬을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점잖은 척하지만 묘하게 거드름이 섞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 예비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수줍게 웃는 앳된 아가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올해 25, 저희 남동생 윤재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세상 물정 모르고 사기꾼 시숙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까끌까끌한 검은 상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캐리어 안에서 예전 사내방송 아나운서 시절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몇 시간 전 동생의 유골함을 땅에 묻고 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위로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오늘 저 오만한 짐승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잡채, 전복 버터구이, 육전, 화려한 오색나물까지 제 동생의 피 묻은 부의금을 훔쳐낸 돈으로 산 그야말로 남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든 기괴한 만찬이었죠. 상의 정중앙, 가장 크고 화려한 접시가 놓일 자리 하나만이 둥그렇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무친 한우 갈비찜의 자리였어요. 그때 주방 쪽을 힐끔거리던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직 주방에서 안 나왔나 보네. 사돈어른,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예전에 사내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라 아주 교양이 넘치고 참합니다. 우리 태영이만은 못해도 동생네 부부도 엘리트라 집안 격이 아주 잘 맞아요. 은채야, 고기 다 됐으면 얼른 상에 내와라. 어른들 기다리신다. 저는 고기 대신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곱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거실로 걸어나갔죠.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왁자지껄하던 잔치판에 일순간 가벼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운 채 걸어 나오는 제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예비 사돈내외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새파랗게 어린 예비 신부 서민정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숙 태영 씨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와인잔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제 남편 도현 씨만이 거실 구석에 선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며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긋 웃으며 예비 사돈 어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둘째 며느리 고은채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아나운서 시절의 그 또렷하고 맑은 톤, 흔들림 하나 없는 완벽한 발성이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사돈어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과연 어머님 말씀대로 둘째 며느님 인상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집안에 아나운서 출신이 있으니 분위기가 확 사네요. 그래, 그렇게 자랑하시던 고기는 다 되었습니까? 네, 아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맛이 될 겁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잔치상 한가운데 텅 비어있던 정중앙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숙,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끝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두 손으로 쥐고 있던 그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상 한가운데에 아주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화려한 그릇들 사이로 기묘하게 울렸죠. 음식이 담긴 접시가 아니라 칙칙한 서류 봉투가 상 한가운데에 놓이자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멍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눈을 치켜뜨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은채야. 귀한 사돈어른들 모셔놓고 밥상 한가운데에 웬 서류 쪼가리를 올려놔? 고기 가져오라니까 왜 엉뚱한 짓이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숙 태영 씨도 인상을 확 구기며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아, 재수 씨, 장난이 과하네. 얼른 치우고 고기나 내와요.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서류 봉투에 실을 풀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법원 판결문 원본을 꺼내들었죠. 그리고는 예비 신부와 그 부모를 똑바로 응시하며 뉴스 속보를 전하는 앵커처럼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고합 땡땡땡. 피고인 박태형. 그 이름 석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숙의 입에 물려있던 거만한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도 떡 벌어졌죠. 하지만 저는 시선을 서류에 고정한 채 더욱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범죄 사실, 불법 사설 도박장 개장 및 대포통장 유통 혐의. 피고인 박태영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너 2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숙이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오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보다 빨리 구석에 있던 제 남편 도현 씨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은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사돈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귀신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앳된 예비 신부 민정 씨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제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돈어른, 불법 도박이라니요. 태형군이 전과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망한 IT 기업 대표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에 붙잡힌 채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저 애가 미쳐서 그래요. 지 남동생이 며칠 전에 객지에서 칼 맞아 죽더니 아주 정신이 획가닥 돌아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 태영아? 전현 입 좀 막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제 동생 윤재의 죽음이 조롱거리처럼 튀어나온 순간 제 머릿속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서류 뒤에 겹쳐져 있던 두 번째 문서를 꺼내들어 민정 씨의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이 서류들이 증명하겠죠. 서민정 씨, 똑똑히 들어요. 당신 옆에 앉아있는 저 다정한 남자가 가엾은 전처를 어떻게 버렸는지 낱낱이 적혀있는 법정 가사조사관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저는 민정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장 참혹한 활자들을 가차없이 읽어 던졌습니다. 피고인 박태영은 전처가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항암 투병을 하던 시기에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동거를 시작함. 이후 투병 중인 전처가 입원한 병실에 내연녀를 대동하여 나타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강요하였음.
이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그만해! 그만 안 해! 이 미친년아! 시숙의 눈알이 뒤집혔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해왔던 유망한 IT 기업 대표의 가면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예비 신부 민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뭐? 대체 무슨 소리야? 자네 유부남, 아니 이혼남이라는 소리야? 이런 정신 나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전과자의 인간말종 이혼남 새끼가 이런 사기를 쳐? 예비 사돈어른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시숙의 얼굴에 마시던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절할 듯 우는 딸의 손을 낚아채듯 이끌고 현관 쪽으로 도망치듯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오해입니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현 씨의 팔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가 사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사돈어른은 시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니들 내일 당장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봐. 이런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꿈꿨던 화려한 인생 역전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에는 엎어져 거품을 무는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숙의 짐승 같은 숨소리만이 남았죠. 저는 그 참담한 꼴을 내려다보며 아주 차갑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때요, 아주버님? 제가 차린 잔치상 입맛에 맞으십니까?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시숙이 괴성을 지르며 잔치상을 두 손으로 잡고 그대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수십 개의 값비싼 도자기 그릇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붉은 육회와 잡채가 바닥 위로 흉측하게 나뒹굴었죠.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폭력 전과자다운 잔악한 본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숙은 바닥에 구르던 무겁고 두꺼운 사기 그릇을 집어들더니 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집어던졌어요. 피할 틈도 없었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롭게 깨진 그릇 파편이 제 왼쪽 뺨을 스치고 날아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뺨에서부터 턱을 타고 뜨겁고 비릿한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장 자켓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똑바로 노려봤죠. 윤재가 자카르타의 차가운 바닥에서 흘렸을 피눈물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야, 이 개새끼야! 순간 짐승 같은 외침과 함께 남편 도현 씨가 날아올랐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남편의 눈은 핏줄이 터져 붉게 물들어 있었죠. 도현 씨는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물들을 짓밟고 뛰어들어 시숙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대로 거실 벽을 향해 짐승처럼 매다 꽂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시숙의 몸이 벽에 부딪히더니 바닥으로 꺾여 떨어졌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이 쓰레기 새끼야! 도현 씨는 쓰러진 형의 목을 짓누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너 같은 놈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은채 피눈물 닦아가며 어떻게든 챙겨줬더니 감히 우리 은채한테 손을 대? 내가 미쳤지. 내가 병신이었어. 남편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더니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할 내용이 있어서요. 도연아, 너 무슨 짓을... 바닥에 엎어져 있던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부의금 절도 사실과 시숙의 사기 결혼 행각을 모두 신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죠. 오늘부로 제 호적에서, 아니 제 인생에서 당신들 이름 파버릴 거니까 남은 인생 비참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성북동 골목을 날카롭게 찢으며 다가오더니 현관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찰 대여섯 명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깨진 그릇들과 피투성이가 된 저, 그리고 동생에게 붙잡혀 있는 시숙을 본 경찰들은 지체 없이 시숙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영 씨, 당신을 기물파손, 특수폭행, 그리고 사기 혐의로 현장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잔치판의 마침표처럼 울렸습니다.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나가던 시숙은 짐승처럼 발악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선 채로 오줌을 지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완벽한 그리고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뺨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엉망으로 짓밟힌 음식물 쓰레기장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시숙의 비참한 뒷모습과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꼴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재야, 누나가 약속 지켰어. 저 인간들 숨통 아주 완벽하게 끊어버렸어. 창밖으로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며 성북동 저택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가 다가와 피 묻은 제 손을 꽉 쥐어주었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아주 길게 토해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1년. 참 묘한 시간이죠. 누군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는 충분한 시간이고 또 누군가는 지옥 같은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시숙 박태형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당연히 곧바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이 워낙 결정적이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날 저를 향해 무거운 그릇을 던져 얼굴을 찢어지게 한 특수폭행까지 혐의가 줄줄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뺨에 거즈를 붙인 채 그 인간의 1심 선고 공판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런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시숙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거만하고 능글맞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앙상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더군요. 그 화려한 말주변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고 세상을 속이며 살던 사기꾼은 이제 차가운 교도소에서 매일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이고 비참한 몰락을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임명자 여사였습니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큰아들이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유명하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성북동 2층 저택을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금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끔찍한 이자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변호사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을 쏟아부은 끝에 그 오만하던 노인네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건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서울 변두리 산동네 꼭대기 다 쓰러져가는 옥탑방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앞에서 비싼 모시 한복을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명품 가방을 뽐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골목길을 누비며 남들이 버린 폐지를 주워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고물상 앞에서 빈 박스 몇 개를 더 차지하겠다고 다른 노인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쩍쩍 갈라져 형편없이 쉬어버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은채야,
은재니? 나다. 네 시험이다. 그 당당하고 포악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벌벌 떠는 가여운 노인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태영이가 안에서 너무 힘들어해. 네가 다쳤던 거 그거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 늙은 어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마. 나 좀 제발 우리 가족 좀 한 번만 살려다오.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우는 그 비참한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흔들렸을까봐 걱정하셨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바닥까지 떨어져 우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잠깐이라도 동정심이 드는 게 보통의 사람 마음이겠죠. 하지만 제 심장에는 단 한 줌의 연민도, 티끌만한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근데 그 대가가 뭔지는 모르셨나 봐요. 남의 피 빨아먹고 사셨으니 이제 그 죄값 알아서 치르세요.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지독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저희 가족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사히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지금은 100일이 갓 지난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친정 부모님 댁에 와 있어요. 며칠 전 저희 집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법원을 거쳐온 두툼한 국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저 고은채였죠. 복잡한 외국어 서류들 사이로 번역된 공증 문서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걸 읽어내려가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윤재가 자카르타로 마지막 출국을 하던 날 차 안에서 제게 불쑥 내밀었던 그 신탁 자산 서류 기억하시나요? 동생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매형도 모르게 오직 누나인 저 하나만을 위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묶어두었던 그 비상금이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최종 인계 금액은 세금을 모두 제하고도 무려 15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저는 기쁨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제 동생 윤재의 피와 땀, 그리고 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그 자체였거든요. 타국에 찌는 듯한 불볕더위 속에서 하루 한 끼를 대충 때워가며 소금기가 하얗게 밴 작업복을 입고 얼마나 악착같이 번 돈이었을까요? 행여나 자기 누나가 시댁에서 괄시받을까봐 자기가 죽는 그 끔찍한 순간까지도 누나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려 했던 그 바보같이 착한 녀석. 저는 윤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꽉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 도현 씨는 그날 이후 정말로 자기 어머니와 형을 호적에서 파내듯 완벽하게 연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도 일부러 지방으로 발령을 신청해 옮겼고 옛 가족들이 절대 찾을 수 없게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남편은 오직 저와 아이들 그리고 처가인 저희 부모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마당 저편에서 도현 씨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 흙 묻은 무거운 화분들을 끙끙거리며 옮기고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활짝 웃는 남편의 모습은 예전 시댁의 그늘에 매여 있던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죠. 은채야, 윤재가 누나 고생 안 시키려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갔나 봐. 우리 윤재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정말로 열심히 살자. 남편의 그 따뜻하고 단단한 한마디에 저는 붉어진 눈으로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별 앞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우리는 결국 또 내일의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적인 폭력 앞에 절대 침묵하거나 굴복하지 마세요.
그 진흙탕 속에서 나 자신과 내 진짜 가족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만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깊고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조금 길고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여기까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아픔에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이 5월의 봄날, 하늘에 있는 내 하나뿐인 동생, 내 아픈 손가락, 우리 윤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전하며 기나긴 편지를 끝맺으려 합니다. 윤재야, 누나 이제 안 울어. 네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 가족 모두 단단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다 내려놓고 거기서는 게으름 한껏 부리면서 천하태평하게 지내렴. 사랑한다, 내 동생.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네, 지금까지 고은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다들 가슴이 먹먹하고 참 아프셨을 거예요. 시댁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졌다가도 결국 스스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은채 씨의 결단력에 박수를 치게 되네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비정상적인 집착은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태워버리는 파멸의 불길이 된다는 것을 옥탑방에 남겨진 시어머니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누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소중한 남동생 윤재 씨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